우리는 그들처럼 안 한다. 인사 관련돼서 상당히 메시지가 아주 강하죠. 여기서 그들이란 얘기는 누굴까요? 예, 바로 어제 이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제 오후 2시 윤석열 당선인이 8명의 장관 후보자, 장관 내정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가 또 이렇게 같이 배석을 한 상황인데요. 네, 8명이 쭉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몇몇은 뭐 어제 오후나 오늘 오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쭉 다 이 보도를 통해서 아실 테니까 네, 그 얘기는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모시기로 하고요. 네, 여러분들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그들처럼 안 한다. 자, 몇몇 부서는 지금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면서 인선의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중에 하나고요. 또 옛날에 내무부라고 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가 통일부 장관. 예, 요 세 부서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윤석열 정부는 너희처럼 그들처럼 안 할 것이다. 바로 민주당 정부처럼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정말 내로남불이 너무 기승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슬아슬하지만 24만 표 차이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그중에 한복판에 있는 게 바로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여기는 뭡니까? 예, 바로 선거관리 주무부서입니다. 선거관리 주무부서가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했나요? 내무부가 그랬나요? 아니면 법무부가 그랬나요? 네, 저는 내무부라는 게 입이 이렇게 익숙해서 행정안전부, 행안부보다는 내무부라는 게 훨씬 이게 편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바로 그대로 내무부 기능과 또 내무부에서 경찰을 관할하고 있어서 안전이란 말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행정안전이라는 얘기는 이 정부 부처의 행정과 안전, 즉 경찰을 관할하고 있는 부서다라는 게 이 행정안전부죠. 네, 그 선거 업무를 주관하는 두 부서가 지난 대선도 그렇고 1년 전에 총선도 그렇고 상당히 총선 때는 또 부정선거 그 의혹 이런 것이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소쿠리 투표로 일명 소쿠리 투표로 대표되는 아주 극심한 사전선거 부실 논란이 뭐 말도 못하게 전국을 강타를 했죠. 그 한복판에는 물론 아까 이 트럼프님이 얘기를 했던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의 정말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날 토요일이라고 출근도 안 하는 그런 사안이 왜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지금 사퇴를 하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6월 1일 지방자치제 선거가 더 극심한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마치 본인이 선거 관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아주 엉뚱하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 슈퍼맨님을 비롯해 해서 뜨지는 분들이 그쪽 중앙선거안이 가서 좀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 한복판에 중앙선거관리는 선거관리의 실무를 책임지는 것인데 제도적인 장비라든가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건 법무부하고 옛날 내무부라고 하는 행정안전부가 다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에는 추미애 바로 전 장관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박범계 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네. 추미애는, 지난번 장관 선임 때문에, 사이로 총선에 출마를 안 했죠. 그런데 벌써 광진에서, 4번인가, 예, 사선 의원이죠, 아마.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주 힘께나 쓰는 전 의원 추미애, 현재 의원 박범계는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의 현역 의원이죠. 현역 의원. 이렇게 정치인을 바로 법무부 장관에 뜩 앉혀놓으니까 이거는 정치 손을 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외쳐도 정치인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게 마뜩지가 않다라고 윤석열 당선자의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안 한다. 선거관리도 정말 중립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법조계 출신들이 한두 명입니까? 줄 잡아 40명이나 됩니다. 47명이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 놓으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들처럼 안 한다, 하기 싫다. 그게 새 시대의 이 기조, 컨셉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금 인선에 인선을 거듭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는 길은 사실상 상당히 가능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중립적인 관료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학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민단체 출신 중에서 그 방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 건데요.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무중,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은 오리무중이다. 전해철도 마찬가지죠. 전해철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지역구가 있는 현역 의원이죠. 네, 그러고 5년 전에 경기도 지사 그 경선에서 누구랑 맞붙었습니까? 네, 이재명. 그 이름도 아주 이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낙마를 해서 그쪽 지지자들에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 그 지지자들 개딸들이라고 하더군요. 개딸들. 네. 그 지지자들의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일각에서 이렇게 이재명을 찾는 목소리가 되게 많은데 바로 이재명과 5년 전에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전해철도 친문 세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삼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철. 이 전해철, 그 다음에 이호철, 그 다음에 양정철, 이렇게 철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삼철이라고 하지요. 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아주 복심 중에 복심이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그 경선 때는 큰 차이가 나지를 않은 상태에서 석패를 했죠. 석패. 이재명 후보는 바로 경기도지사 그 승리를 발판으로 일약 대권 후보로 거머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박범계, 전해철, 추미애 이른바 잘 나가는 정치인 출신이 선거 관리의 주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꿰찼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안 보이겠다라고 윤석열 정부는 고심의 고심을 끝에 지금 아직까지도 한 사람이 유력하게 거론되지가 않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네. 추미애 박범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박범계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그럴 사람입니다. 네, 이건 뭐 반어법이자 역설법이지만 속으로 자기를 얼마나 많이 괴롭힌 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역설이 성립이 됩니다.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지를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대권 반열에 들지를 못하죠. 대권 반열에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이 시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권 후보로 일약할 때는 바로 뭐니 해도 조국 사태, 조국이 큰 기여를 했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에서 집요하게 옷을 벗기려고 노력한 추미애와 박범계가 조연 역할을 했다. 네, 조국 주연의 추미애, 박범계 조연, 바로 그 영화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라는 제목의 영화였죠. 그들이 집요하게 그렇게 옷을 벗기거나 이렇게 탄압하는 장면을 보이지를 않았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의 뜻을 세웠을까요? 대권으로 올라가도록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우호적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뭔가 지금 집권당의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이런 거에 아주 부동산과 내로남불 두 가지죠. 아주 시급한
불특정 다수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정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권 교체 여망이 선거일로부터 한 1년 전부터 이제 꿈틀꿈틀 화라산처럼 피어올랐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홍준표라든가 뭐 기존의 유승민이라든가 대선에 도전했던 당내 유력 주자들 갖고는 이거는 신선하지도 않고 파괴력도 없다. 그때 바로 그런 여망과 그 정치인 참신함 수요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은 윤석열. 예,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이 기사를 아실 텐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도 바로 저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핍박받는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정권 교체에 아주 선봉장에 서라라고 하는 준엄한 여론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감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대통령이 됐어도 추미애, 박범계, 전해철 너희들처럼 안 한다. 선거관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아주 집요하게 특정인을 괴롭히고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물론 대통령 후보가 됐고 지금은 당선자이지만 나는 너희들처럼 안 한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예, 아주 뭐 얘기가 되죠. 네, 상당히 아주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 장관 어떻습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꽤 오래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통일 정책이 있었습니까? 네, 그냥 김정은의 심기를 관리를 하는 부서가 통일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통일부가 뭘 통일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냐? 제대로 무슨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은 게 있냐? 그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은 뭐 안절부절 할 상황이고, 네, NSC 겨우겨우 열어가지고 막판에 아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예, 바로 이 통일부 장관도 지금 이인영처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 지금 인수위 쪽,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아주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통일부 장관 그 얘기는 기사로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북한에 열려있다. 신호줄 통일장관을 찾는다. 그렇죠? 예. 이게 보수정권은 보수정권이지만 이전 보수정권하고는 다르다. 즉, 박근혜와 MB 때와는 우리가 다르다라고 확실히 신호를 그럴 통일부 장관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박근혜 때, MB 때도 그렇고, 이른바 적대감이 더 드높이,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이 문재인처럼 그렇게 아주 우호적으로, 예, 미사일을 쏴도 뭐 가만히 있고, 또 더구나 또 뭐 퍼주기도 하고, 개성공단의 그 연락사무소가 폭파돼도 크게 항의하면 못하고, 참 굉장히 우호적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때, MB 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윤석열 정부는 MB와 박근혜와는 또 다른 보수 정권이다. 너희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줄 통일부 장관을 찾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고태글라님이 지금 운전 중이시군요. 운전 중이라 귀팅을 합니다. 네, 통일부 이인영이는 이상가족도 한 번 못하고 뭐하는 사람인가. 김재선님. 네. 배달의 이모님, 해가님, 또, 우리 해가님이 아시아투데이 10만 달성 힘을 냅시다. 예, 10만 달성이 이제 거의 목전에 다 왔죠. 네. 9만 8천, 네, 200인가요? 300, 아침에 보던데. 네, 아무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바로 지금 진영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는데 통일부 장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법무부, 네, 6.1 지방선거를 엄정 관리할 정치인 출신을 배제를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 통일부 장관도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게 여의도 정계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밑그림을 인수위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짜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을 한다. 두 번째, 캠프와 진영을 넘어선 인물을 기용한다.
예, 캠프와 진영을 넘어선 인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세 번째, 기존 보수 정부와 달리 북한에 열려 있다는 시그널을 전하는 것으로 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기존 보수 정권과는 다르다. MB와 박근혜 때의 이른바 강대강, 적대적 이런 이 대치 상태의 정부는 아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다. 네, 바로 8개 부처의 통일부 장관을 내정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인물을 고르다 보니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요,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분이 한 분 있긴 있었습니다. 네. 뭐, 이름이 이제 본인이 고사를 했으니까 내정이 아니죠. 유력 후보였죠. 유력 후보. 예, 김병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경제과 교수였는데요. 이분은 경제과 교수인 만큼 경제를 전공한 경제학자인데 어떻게 갑자기 통일부 장관인가? 바로 북한 경제를 연구를 한 분입니다.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네. 북한 경제를 깊이 천착을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북한 전문가나 관료와는 다르다. 북한 경제 체제, 또 대북 제재, 비핵화 구상을 함께 종합적으로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 당선인도 야, 그렇다면은 경제를 전공한 북한 경제의 이해도가 밝은 김병현 교수가 통일부 장관하면 여러 가지로 색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다라고 본인한테 이렇게 노크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이래서 통일부 장관을 맡아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병현 교수가 고사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통일부 장관의 전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분을 좀 더 알아보시죠.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 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바로 김병현 교수가 고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데, 여러 가지로 기존의 어떤 이 계파에 물들지 않고, 또 통일 문제, 북한 문제 뭐 이렇게 밀담이나 나누고 이런 것보다도 북한 경제를 연구한 경제학자가 맡으면 상당히 참신할 거다. 예, 지금 저렇게 나오죠. 김병현 교수로 이렇게 맡을 의향이 있느냐. 근데 본인이 고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로 참신한 인물, 그다음에 통일 정책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통일부는 폐지돼야 된다는 얘기를 김재선 님이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통일부 장관으로 김관진 장군을 추천합니다. 예, 김관진 장군. 여러분 뭐 아주, 아시죠? 예, 꽃꽃장수라고 표현하는 김장수 장관과 더불어, 예, 국방부 장관을 역임을 했죠. 네, 김관진 장군도, 그야말로 아주 군문에서 굉장히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김장수, 김관진 이런 분들이 다 군 후배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칭송을 받는 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추천을 하는 거 저것도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군요. 국방부 장관을 역임을 했지만 국방부 튼튼한 국방을 태세에 갖춘 끝에 북한하고의 어떤 그 대화라든가 비핵화를 논의를 하는 그런 것도 예,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관님 또 배달의 이모님도 공감을 하고 있네요. 네. 통일부 폐지, 민노총 여가부 전교조, 좌파 시민단체 법대로 해야 됩니다. 네. 저런 식으로 나가다 좌쪽에서 기용하는 거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사람을 찾다가 없으면 이른바 왼쪽 진영에 있는, 예, 이른바 민주당, 친민주당의 인사를 또 발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신범철 박사, 이충근 박사도 유능한 분이십니다. 예, 제가 다, 두 분 다 아시는 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방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죠. 네, 바로 지금 통일부 장관의 김병현, 예, 서울대 교수가 고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분도 통일부 장관의 물망에 올랐습니다만은, 권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 네, 전당대회 이준석에 이어서 이제 당대표를 맡아보고 싶다.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인물 중에 국회 외통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죠. 바로 국민의힘, 국민의당이죠. 안철수당에서 유일하게 있는 3명의 의원 중에서 남아있는 이태규 후보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을 통일부 장관, 왜? 지난번,
어제죠. 어제 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안철수가 추천했다고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배제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그 지적이 나오는데 바로 저 이태규 의원, 국민의 당, 이른바 안철수 당은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3명. 그 중에 하나가 이태규, 또 하나가 권은희, 또 하나가 이 대구의 동산병원 출신의 간호사죠. 한참 2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 비례대표 1번으로 간호팀장을 1번으로 발탁해서 그 당시에는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권은희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합당을 안 하겠다. 나는 국민의힘은 도저히 난 못 가겠다라고 권은희 씨는 나를 제명시켜달라. 제명시켜줘야 국회의원 배지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걸어나가면은 다들 3명 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됩니다. 네. 자기 스스로 탈당을 하면은 국회의원을 더 이상 유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비례대표니까. 그런데 나를 좀 쫓아내보내줘라. 아주 참 아이러니컬하죠. 제명을 시키면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서 제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는 그대로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권은희 의원은 이 지지 기반이 광주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그쪽도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으로서는 죽어도 못 가겠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당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계산이 섰을 법한 상태인데요. 네, 아무튼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통일부 장관이 아주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과 또 옛날에 내무부라고 하는 행안부 장관의 그런 인사가 이런 이유로 난 당신들하고 민주당 당신들하고는 다르다. 다른 길을 걷겠다. 그러고 그렇게 내로남불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 네, 이거는 상당히 평가를 받아야 될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의혹에 비해서 뭐 한 2, 3일 뒤에 또 나오겠죠. 그런 내정자가 나오는데 행안부 장관 누구, 또 통일부 장관 누구, 법무부 장관 누구라고 거론은 됩니다만은 얼마나 참신한 인물을 발굴을 했을지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을지 이거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인사 시즌에 설왕설래가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대에 흡족한 그런 그 인사들이 지금 많이 나올지 여부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내정 발표라든가 아니면 유력 후보가 뜨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누르러 왔습니다. 극성팬 17호님. 오늘은 조명빨이 좋군요. 조명빨이 좋습니까? 네, 조명이 뭐 특별하게 변하는데 것은 없는데 저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좋아요 누르러 왔다고 하는 우리 극성팬 17호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제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살짝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깜빡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은 당연히 구독을 더 해 주십사. 빨간색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부탁 말씀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조각에 안철수계가 실종이 됐다라고 하는 어제 8명 중에서는 이른바 이 사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야 라는 분들이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당하고 연계가 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안철수 위원장에서는 조금은 서운할 법한데 왜냐하면 공동정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추천한 사람은 일단 뭐 1차 조각 발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7명, 18명이 더 남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총 한 20명, 12명 정도가 남았겠군요. 12명 정도가. 무슨, 이 차관급인, 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장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12, 13 정도의 장관 후보들이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안철수계는 일단 어제 발표한 8명 중에서는, 쉽게 해가지고 물을 먹은 겁니다. 분명히 추천을 했을 텐데,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제나 과학기술 쪽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서 웬만하면 안철수의 추천을
이렇게 거부를 하기 쉽지가 않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철수의 추천한 흔적이 그 인사들에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죠. 안철수 이른바 공동정부의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인선 기준이 어떻습니까? 라고 모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윤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계파라든가 안배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생각을 안 했다. 그리고 이 경선 내내 대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 않느냐. 여성 할당이라든가 안배 이런 거는 애초에 내 머릿속에 없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할 사람을 효율적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또 12세 사람 정도 더 장관을 내정을 할 것이니까 큰 틀로 봐서는 적절하게 안배도 되고 남녀 간 또 지역 간에 그런 게 되지 않나 싶다. 그렇지만 뭐 호남에 2명, 뭐 TK에 5명 이런 식으로 안배라든가 이런 건 아예 내 머릿속에 없다라고 어제 기자회견 때 분명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 할 때 능력, 그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큰 우선이지 남녀 할당, 지역 할당, 어떤 무슨 대학 할당 이런 거는 아예 없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쪽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한 명도 8명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띄워봐 주시죠. 윤석열 그 당선인이 굉장히 고심한 듯 하다. 이거는 이제 8명의 내정자를 다 발표한 다음에 안철수 쪽의 기자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당선인이 고심을 많이 한 걸로 보인다. 그렇지만 책임도 인사권자의 몫이다. 바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무서운 말입니다. 자, 내가 추천한 사람이 분명히 몇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도 포함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일을 잘 못한다거나 집권 초기에 우왕좌왕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 책임도 바로 인사권자의 몫이다. 인사권자란 누굽니까? 바로 당선인이죠. 5월 10일부터는 당선인 대신에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선명한 바로 대통령이 들어갑니다만은 만약에 집권 초기 조각이라고 그러죠. 1차 내각 구성에 삐걱삐걱 되면은 그 역시 책임은 당선인이 져야 된다. 나는 책임을 내가 제일 크게 질 필요가 없다. 나를 총리라든가 장관 재청권을 준 것도 아니고 라는 말이 숨겨져 있겠죠. 네. 제가 목요일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사실 단독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안철수와 윤석열 당선인 관계가 그다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모든 게 그렇게 우호적이고 이렇게 화합 모드가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인수위 위원장을 준 것도 그 틀입니다. 총리 대신에 인수위 위원장을 든 바로 그 배경이 어차피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기간에만 한정돼 있는 그 실세 아닙니까? 2달간에 걸친 그 직제가 인수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총리는 어떻습니까? 짧으면 1년 6개월, 길면은 한 2년, 3년도 가는 거죠. 장수 총리도 있었으니까. 바로 안철수 그 후보와의 그런 그 경선 기간에 그런 불편한 관계, 앙금, 물론 마지막에는 단일화를 해서 이렇게 서로 포옹을 했습니다만은 또 그 결과가 단일화 효과가 지금 여러 학자라든가 분석기관에서 분석을 할 때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게 정설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윤핵관하고도 별로 이렇게 썩 매끄러운 관계가 아닌 걸로 제가 그 취재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그쪽에 정말 아주 정통한 분의 얘기니까 저는 그걸 그렇구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총리 대신에 인수위원장을 준 것도 2달 한시적인 직제이기 때문에 한 거라고 제가 목요일 오전 11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쇼 단독 기사로 제가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단독 기사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1차 조각에 안철수계가 실종이 된 건데 바로 실종이 2차 발표에는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될지 이것들을 상당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들어오면 바로 누릅니다. 파크라미누스님. 네. 윤 당선인이 역시 딱 또 뭐를 하셨군요.
지자재 폐지하면 좋겠어요.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요. 배달의 이모님. 예, 국민의힘은 아직도 김무성당이라고 김철수님이 말씀하셨군요. 예, 김철수님은 글쎄요, 제가 이름이 이렇게 물론 김철수라는 이름 자체는 아주 굉장히 호감 가는 이름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부른 적은 아마 처음이죠. 그러니까 아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자주 뵙기를 청합니다.